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젯밤까지 같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일 예, 태풍이 많이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오늘 오는 길 자체가 너무 화창하고 그래서 올 때도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딱딱한 분위기에 이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캐주얼하게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었던 그 청중들의 연령대가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좀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갖고 발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주제는 이제 콘텐츠가 만드는 도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반 플레이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3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10년 차 되는 회사이고요. 근데 이런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사회가 느끼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는데 한 10년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고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어반 플레이와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 플레이를 하고 계신 다양한 많은 사업자나 플레이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금 이제 도시를 조금 더 콘텐츠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힘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 아시다시피 뭐 여기서도 가깝죠. 지금 여기가 다 어딘지는 오늘 워낙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다 아실 것 같아요. 거의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 더현대 서울이 이제 오픈하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많은 실제 시민들이 쇼킹했죠. 그 근처에 뭐 한강공원도 있고 여의도 공원도 있는데 굳이 백화점에 저렇게 큰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해야 했을까?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라고 하면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사실 비싼 자리인데 공용 공간이 되게 많죠. 근데 서울에. 그래서 그렇고 지금도 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갔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이쁘고 뭐 디자인적으로 좋고 약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더현대 서울의 이 백화점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주요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홍대, 이태원, 뭐 가로수길 이런 데들이 실제 코로나 이전에도 도심의 이런 공실률들이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동 같은 경우도 중국인 관광객의 의존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명동, 이대 상권 이런 데들은 특히나 더 공실률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활성화됐다라고 생각했었던 도심지의 공실률들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임대료가 낮아지지는 않고 약간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더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오프라인이 이제 다 망했다 막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은 하면 안 되고 모든 걸 이제 약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시대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을 모두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도 우리 도시도 그렇잖아요. 개발 아니면 재생이냐 약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딱 그렇게 딱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안에다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다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방식이라든지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아시다시피 골목 상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골목 상권을 넘어서 지금 지방 도시에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 도시가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소멸 안에서 또 지방 도시의 어떠한 로컬, 어떠한 동네들은 이렇게 또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또 성지가 되기도 하고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코로나 오고 이러면서 이제 지방 도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오히려 뭐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를 가본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 그리고 오히려 국내인들은 더 가보지 않았을 약간 이런 지방 도시들도 이제는 막 부각이 되고 있죠. 사람들이 발굴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파인스테이 하나 아니면 좋은 카페 하나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그 도시를 향하고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그리고 실제 부동산이나 이런 또 개발하는 회사들도 이런 컨텐츠 또는 이 로컬의 이런 자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는 이제 사업이 되지 않는 약간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포스트 코로나에서 제일 저희가 먼저 유심히 봐야 될 것들은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이런 성향들입니다. 결국 코로나 이전에 많은 것들이 이제 디지털로 이제 혁신이 되면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에 의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변했죠. 그러면서 이 대부분의 그런 유통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신이 즐기고자 하는 이런 컨텐츠 중심으로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데이터가 오프라인의 행태에 되게 큰 영향들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전에는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습득을 할 수 없는 시절에는 당연히 도시의 이런 사이니지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역세권에서 나가는 사람들의 메인 트래픽 이런 곳들이 이제 이걸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온라인 트래픽이 오히려 오프라인의 트래픽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트래픽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서비스의 소비 체제로 변한 것 자체가 사실 오프라인의 이제 프로그램 이런 컨텐츠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직면해 있고요. 코로나가 이제 그걸 가속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미래에 닥쳐야 될 부분들을 훨씬 더 빠르게 가져왔다라는 지점.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온라인 서비스 중심,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 해결하는 것들이 MZ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도 그 세대를 위로 올라가면서 이 행태를 변화시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코로나는 이제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60대 정도까지는 다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쇼핑하고 뭐하고 하실 수 있는 QR코드 찍어야 되기 때문에 QR코드 찍고 뭐 이제 프랜차이즈 가면 이런 키오스크 작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힘들지만 해야 되는 시대에 되면서 이 기술의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라진 건 사실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프라인에 대한 컨텐츠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여기는 이제 포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재미있었던 현상이 한국에서 이제 미국을 간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뭐 뉴욕, LA, 뭐 이런 뭐 보스턴,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 정도인데 포틀랜드를 가는 게 이제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행이 됐죠. 그러면서 포틀랜드는 사실 기존 세대들한테는 미국에 있는 도시라고도 모르는 약간 포틀랜드가 뉴질랜드 같은 하나의 나라인가? 약간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포틀랜드와 관련된 뭐 서점에 이제 교보문고 들어가서 책을 쳐보면 뭐 한 몇십 건이 나올 정도로 포틀랜드에 관련된 이제 열풍이 엄청났죠. 그리고 저 또한 한번 갔다 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에이스 호텔에서 자보고 뭐 파일 서점에 가서 책도 보고 그리고 이런 스탬프 커피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 거에 되게 엄청 특별한 관광지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 특별한 일이 아닌데 이런 지역에 있는 로컬 브랜드를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약간 그 도시를 여유롭게 여행하고 약간 이런 문화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됐고 우리도 왜 이렇게 살면 안 될까라는 이 젊은 층들 중심으로 해서 킴포크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이게 유행으로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가 살아야 되는 지역,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라는 것들이 젊은 층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은 무조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서울에서 성공을 거두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오다가 이제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이 약간 그런 고민들도 함께 떠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이런 좋은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전시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했던 게 이제 코로나 전에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만 해도 뭐 스타벅스 로스터리가 이제 도쿄에 생겼다고 해서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저런 로스터리를 한번 공간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 핑계 삼아서 이제 도쿄 여행을 또 오랜만에 갔다 오고 약간 이런 시대였고, 뭐 트렁크 호텔이라든지 그냥 그런 호텔을 잡고 싶어서 그냥 그 지역 도시를 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국내를 보면 이제 국내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2010년대 이제 스마트폰이 완전히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제 인터넷의 정보들이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이제 빵지술래였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빵집들을 투어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제 이슈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빵집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로컬 브랜드들을 사람들이 찾아 나서면서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당, 성심당 이런 데들이 최소 60년에서 뭐 태극당 같은 100년이 넘은 빵집들도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빵집이래. 뭐 약간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빵집이 되게 지역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 사람들도 이 빵집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약간 그리고 그게 실제 지역의 관광에 아주 큰 자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뭐 삼진어묵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이어서 뭐 강릉에는 뭐 테라로사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재미난 일들이 이런 지역에 있는 유유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약간 문화 복합형 공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대림 창고가 나타났던 시기도 201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뭐 강릉의 테라로사, 그다음에 부산의 F1963 이런 이제 문화 공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게 공공 위주가 아니라 실제 기업 위주 그리고 민간 위주에서 뭔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실제 소비자의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201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더 재밌는 현상들은 실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학번들이 이제 홍대 문화의 전성기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00학번부터 한 05학번 사이에 있는 이제 젊은 층들이 주로 이제 홍대 클럽 문화부터 시작해서 플리마켓, 뭐 이 다양한 대한 문화들이 이제 홍대에서 되게 활발했던 시절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문화에 익숙해졌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2010년도를 넘어서부터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결국은 그런 본인만의 독립 브랜드나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이뤄졌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게 홍대생이 아니더라도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이제 홍대 문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좀 받으면서 본인들의 브랜드 그리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이제 지역의 동네 서점들, 그래서 이 홍대에서 시작한 독립 서점 문화가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지금은 몇백 개의 동네 서점들이 전국에 있고요. 그래서 이 동네 서점들이 뭐 다 장사가 잘 되지는 않죠. 아시다시피 이제 서점이 되게 영세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용감하게 청년들이 계속 서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독립 가게들을 문을 여는 부분들이 있고, 이 서점으로 시작했었던 다양한 이런 비즈니스가 이런 문구샵이라든지 최근에 뭐 연필샵 그리고 뭐 1인 셰프들 이런 다양한 독립 가게, 독립 술집 뭐 이런 가게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뭐 양양의 서피비치처럼 이제 실제로 젊은 층들의 이런 서핑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의 그냥 지역 문화 형태의 산업으로까지 발전이 될 수 있는 약간 이런 모델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더 독특한 사례는 이런 속초에 있는 동화서점이나 이런 데처럼 기존에 있었던 서점인데 이 실제 독립 문화의 독립 서점들의 이런 장점들 그리고 그런 이제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기존에 있었던 좋은 서점 브랜드가 유통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서점들을 또 리모델링하는 이런 재밌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제 맥주가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이런 매스 소비가 이루어졌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버티컬한 소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역 기반의 이런 제조 산업들이 새롭게 브랜드를 창업하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리뉴얼하면서
이 제조 기반의 지역 브랜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버드나무 브루어리라든지 뭐 무등산 브루어리 그 외에 뭐 이제 조금 뭐 매스하긴 하지만 뭐 제주 맥주 같은 팀들이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뭐 이마트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제 맥주들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기술과 이런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시장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했다는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시사점일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도시 공간이 유통 중심에서 이제 컨텐츠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유통 중심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백화점일 거고요. 그리고 경험 소기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골목 상권일 겁니다. 골목 상권은 그 날 것이기는 하지만 이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본인이 맞는 컨텐츠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골목 상권으로 이제 젊은 층들이 모이고 있는 거고, 오히려 기존에 다 알 법한 브랜드들이 있는 백화점에는 오히려 그냥 생활 필수형, 생활 편의형 서비스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더현대 같은 모델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이제 공급자 중심의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개인 크리에이터의 시대로 가고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의 시대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 면적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고, 그 외에 다 대부분 숫자로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제 숫자만으로는 표현이 되고 그걸로는 모든 것들을 답을 찾아낼 수는 없는 시대로 가면서 결국은 공유와 연결, 이런 스몰 컨텐츠들, 그리고 좀 정성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판단,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집에서 TV 보는 시청 시간이 아마 거의 1시간 이내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즐겨서 찾고,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를 시청하는 세대가 결국은 이런 TV를 보지 않는 것처럼 도시 자체도 그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지방도시 아니면 골목상권처럼 그 지역의 특수성을 잘 살리고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콘텐츠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유통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했었던 서점들은 이제 서서히 다 사라져가고 있고, 오히려 같은 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점 주인의 크리에이티브와 서점 주인의 이 큐레이션, 그 다음에 그들의 커뮤니티 채널,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중심이 돼서 그런 힘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독립 서점들은 이제 새롭게 탄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역에 있는 마트들은 이제 온라인 서비스들로 인해서 그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 이 골목에서 새로운 형태의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문구점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상점들이 계속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공간은 무엇을 경험시켜 줄 거냐, 이런 서비스 모델로 점점 진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유통 중심의 도소매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쌀집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요즘 동네에 사실 거의 다 없어졌죠. 없어진 반면에 오히려 일본의 아코메아 같은 이제 브랜드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쌀 편집 상점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좋은 쌀로 이제 지역에 있는 반찬과 함께 백반을 먹어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선사하는 이런 공간들이 앞으로 미래에 이제 우리의 이제 닥쳐오는 오프라인 공간 비즈니스에서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라는 걸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그럼 이런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예전보다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훨씬 더 허들이 높아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을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나만의 팬층, 나만의 커뮤니티를 이 공간이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나오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임팩트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서점들도 전국적으로 몇백 개가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성공하는 서점들은 커뮤니티를 구축했느냐 안 했느냐로 사실은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이나 책방처럼 체이나라는 강력한 IP를 가지고 가는 커뮤니티가 있는 데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계시는 거고, 뭐 이런 책발전소도 그렇고, 이게 물론 체이나 선생님이나 책발전소의 김소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원래 인플루언서이고 원래 거의 연예인급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기에 이제 시장 진출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본인의 컨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팬층들을 계속
커뮤니티화 시킨다라는 거는 또 다른 사실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가시는 부분들이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지역에서 지금 많이 이제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상점들이나 서점들은 대부분 이제 주인분들의 이제 크리에이터의 역량이 되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이제 지속적인 컨텐츠의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난 경우들이 많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 결국 우리 도시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로 가고 있고요. 결국 판매 장소가 이제는 경험의 장소로 바뀌고 있고 유통은 이제 컨텐츠로 그리고 그전에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었던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이제는 크리에이터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이 이제 단순히 오프라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융합하는 형태로 본인들의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느냐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돈의 흐름도 컨텐츠 사이드로 소프트웨어 사이드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도 예전처럼 입지나 접근성 중심으로 용적률을 높게 만든다라고 해서 임대가 그냥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운영 모델을 가지고 어떤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느냐를 고민하지 않고 도시 개발이라든지 건물이 개발이 되기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향후 도시에서는 점점 더 소중한 존재로 갈 거라는 것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사이드에서도 보면 결국은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변화하면서 실제 기존에 들어왔던 이런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러니까 유통 비즈니스에 있었던 그런 사업체들이 거의 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창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 지가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부동산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프라인의 비즈니스를 로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들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동산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개발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운영과 컨텐츠 관점에서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켜서 이 개발의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에 들어갔었던 이 도시 개발 자본들이 이제는 컨텐츠나 운영 사이드에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서울이라는 이런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해 왔다라고 하면 이제 도심의 역할이 점점 더 감소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결국은 많은 것들이 디지털 전환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심에 모여 살아야 되는 이유를 줄어들게 해주고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워케이션이라든지 리모트 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모델들을 시도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구 감소의 문제이죠.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전 국민이 인구가 감소되면서 서울로 다 모여 살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지역을 잘 찾는 약간 이런 형태들이 보여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스마트하게 소비하는 행태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소비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소비 행태들이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면서 사람들은 결국은 실제 생활 편의형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 위주로 즐기게 될 거고 오프라인은 오히려 단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올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프리미엄 콘텐츠들이 이제 오프라인을 채우거나 아니면 아예 오프라인을 채울 수 있는 거는 그 온라인을 서비스를 하기 위한 창고라든지 뭐 물류 약간 이런 형태의 극단으로 조금 좀 나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매모호한 약간 오프라인의 트래픽에 의존하는 형태의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앞으로는 좀 약간 지속 가능하기는 되게 어려운 모델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만의 컨텐츠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간 이 프리미엄 컨텐츠들이 오프라인에서 주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미 난개발로 인해서 지역 자원이 많이 해체돼 버린 이런 서울보다는 오히려 지방에 아직 지역 자원이라든지 문화 자원, 그다음 역사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그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가 잘 융합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파워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단 한 명의 크리에이터가 사실 그 지역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어느 정도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지역에 들어가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 모델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지속 가능한 지역의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점쳐지는 부분입니다. 백화점은 그러면 왜 공원이 되려고 했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공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더현대 서울을 가보면 거의 매주 이 공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공원은 쉬는 공원이 아니라 컨텐츠를 경험하는 공원으로서 이들은 마련한 거고, 여기에 다양한 브랜드라든지 실제 뭐 스몰 브랜드들도 있지만 대기업 브랜드들의 마케팅 장소가 기존의 백화점 모델로는 불가능한 거고, 실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골목 상권의 장점들을 되게 영리하게 파악해서 그것들을 이제 백화점 안에다가 들여놓으면서, 백화점이 가져가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주차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영리함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컨텐츠의 밀도와 순환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다른 백화점들에 비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컨텐츠는 다른 백화점들이 그냥 KBS 수준이라고 하면 이쪽 그 더현대가 하는 거는 거의 유튜브 수준으로 거의 뭐 2분, 3분 단위의 컨텐츠들을 막 생산해내는 것처럼 약간 실제 파워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2, 3일 단위로도 많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게 플리마켓이라든지 파워스토어, 그 다음에 뭐 기획하는 형태의 기획 뭐 키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단에 제가 이제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거의 이제 강연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거의 퀴즈입니다. 오늘은 오신 분들이 젊으셔서 잘 맞힐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모르시나요? 가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시나요? 해방촌에 있습니다. 아, 오늘 책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가보신 분. 여긴 부산입니다. 네, 넘길게요. 여기는, 이건 너무 아실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춘천입니다. 여기도 모르시나요? 아시는데 지금 말씀을 다 안 하시는 느낌인데요. 여기가 해방촌에 있는 유영욱 바베큐 연구소라는 곳이고, 이제 여기는 부산 영도에 있는 모모스 카페, 모모스 커피 로스터리 쪽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자밭, 지금 감자빵으로 유명한 감자밭의 춘천의 감자밭 본사입니다. 이 브랜드들이 요즘에 엄청 로컬 브랜드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전국구,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나게 핫한 브랜드인데요. 실제 그들의 기반에는 결국은 이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인 1인 크리에이터의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면서 시작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들이 해왔던 그동안의 이런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영욱 바베큐는 유영욱이라는 사람 자체가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이런 계속 매주 그냥 고기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결국은 커뮤니티를 먼저 만들었고, 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파워풀하게 되면서 유영욱 바베큐 연구소라는 조그만 이제 바베큐 집을 열었는데, 뭐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뭐 예약을 할 수가 있어야 가볼 텐데, 한 번에 뭐 하면 6개월씩 한 번에 뭐 몇 분 만에 다 차버리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유영욱 바베큐가 대표적인 거긴 하지만 F&B 크리에이터 중심으로는 유영욱 대표님처럼 되게 다양한 분들이 지금은 이제 F&B 창업을 하면서 줄 서는 식당들을 만드는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KBS, MBC 이런 데 돈 내고 그런 데에 한번 노출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줄 서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이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그동안 꾸준히 이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만든 자신들의 브랜드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이렇게 창업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현 바리스타도 뭐 모모스 커피에서 이제 거의 알바생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되면서 이제 엄청 유명해지면서 아예 모모스 커피의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로 아예 취임을 할 정도로 모모스 커피의 이제 간판 스타가 됐죠. 그리고 뭐 이미수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감자빵 하나로 연매출 100억 이상을 올리는 이제 그게 한 3년 만에 이렇게 되는 쾌거를 이루셨는데, 이게 결국은 춘천에 갔을 때 이제 닭갈비를 먹지 않아도 되는 이제 춘천에 갔을 때 닭갈비를 먹는 한 30년의 세월들을 이제 무색하게 할 정도로 춘천 가면은 이제 감자밭으로 사람들이 가는 약간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성장한 브랜드, 그 브랜드가 또 지역사회까지 연결하는 이런 경험들이 1차, 2차, 3차 경험으로 이어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자영업자가 이 공간에 좌석이 10개면 나올 수 있는 매출의 한계가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월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자석을 더 놓지 않고 영업 시간을 더 늘리지 않는 이상 매출을 더 늘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2호점, 3호점 만들고 프랜차이즈 만들면서 브랜드 가치가 희석이 돼버리는 약간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터의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브랜드 IP가 형성이 되면 이걸 통해서 2차 사업으로 다양한 콘텐츠 사업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유행어 바비큐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상품들이 다양한 밀키트로 만들어진다거나 최근에는 거기서 주는 후식 중에 햄버거가 있는데 그 햄버거의 유명세를 타서 햄버거 가게를 또 따로 차렸어요. 그래서 햄버거 브랜드가 만들어졌거든요. 약간 이런 방식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모모스 커피는 뭐 원두 자체를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두가 나갈 수 있는 시장 자체 그리고 거기에 국내 로스터리뿐이 아니라 해외로까지 수출할 수 있는 이제 원두 시장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그만 지역에 있는 이 로컬 가게가 아니라 이건 엄청나게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케일업 가능한 비즈니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즈니스가 단순히 자영업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 콘텐츠 비즈니스로 가면서 훨씬 더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한 비즈니스로 간다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시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제 공공에서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경험은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결국 여기 가보신 분들도 보면 강릉에 가면 테라로사를 찾게 되고 전국에 테라로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에 가면 또 테라로사 본점에 한번 가봐야지. 춘천에 가면 감자밭에 가봐야지. 부산에 가면 모모스 커피가 생각이 나거든요. 약간 이런 것처럼 이 지역에 그리고 모모스 커피가 이번에 온천장에서 이제 영도로 옮기면서 그 영도의 모모스 커피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산을 내려간 사람을 제 주변에만 해도 몇십 명을 봤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가는 거죠. 뭐 모모스 커피만을 위해서 간다라기보다는 모모스 커피 오픈했으니까 그거 보고 부산 여행도 좀 하고 이게 지역 관광에 실제 부산시에서 직접 뭔가를 마케팅 해갖고 세금을 들여서 뭔가 마케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로컬 브랜드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지역사회랑 어떻게 잘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지역사회와 브랜드가 따로 놀지 않고 이 지역의 관광 차원에서도 계속 이 브랜드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성장하는 거에 연결고리만 잘 갖고 있으면 공공에서는 이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전체적인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해 온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남은 한 20분 정도는 이제 어반플레이가 했었던 프로젝트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반플레이는 이제 어반플레이 OS라는 개념을 계속 업데이트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잡았고요. 그래서 실제 이 라이프 스타일 크리에이터 중심의 도시문화 컨텐츠 솔루션을 이제 어반플레이 OS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OS가 고도화될수록 더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를 저희가 최대한 양질의 경쟁력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컨텐츠를 이제 하드웨어 공간에 넣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밸류 애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좀 문제가 있는 공실 상가라든지 뭐 도시의 유휴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는 신축은 안 한다, 뭐 건물에는 안 들어간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컨텐츠가 필요한 곳들은 다 저희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거나 버려져 있는 공간에 컨텐츠를 넣었을 때 훨씬 더 밸류에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를 크리에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컨텐츠들이 비즈니스화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직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반플레이 만나서 이게 상품화가 되는 과정들을 거치고 이 상품화가 되는 게 그 하나로 상품화가 돼서 서비스 됐을 때 파워풀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집적시켜서 이 공간 안에서 아니면은 지역 안에서 이런 좋은 컨텐츠들이 매력적으로 같이 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런 크리에이터들한테 같이 투자를 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비즈니스 파트너들, 이게 뭐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이런 파트너사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반플레이 OS에서 하는 역할들은 단순히 저희가 OS라고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이 실제적으로 안에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크리에이터들, 지금 떠오르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DB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부지런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R&D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을 이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새로운 형태의 BM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공간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서비스화될 수 있도록 UX 설계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디자인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어반 플레이가 잘하는 역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반 플레이는 이 공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들을 잘 딜리버리 하느냐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대부분 디자인은 내부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외부 파트너사랑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좋은 경쟁력 있는 이런 공간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약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팀들을 들여다보면 국내에서는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 자영업자로 이게 다 뭉개져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브랜드 창업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프랜차이즈 창업보다는 독립 브랜드 창업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의 창업들은 현저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2030은 오프라인 창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윗세대로 갈수록 온라인 창업을 더 많이 하고요. 아랫세대들이 오프라인 창업을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역설적인 현상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S의 하나의 예시로는 이런 저희가 크리에이터 DB를 가지고 뭐 콘텐츠 기획해서 컨셉이나 이런 UX 설계를 하고 그것들을 또 유휴 공간에 매칭을 해서 실제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이 공간에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을 단순히 이제 공간에서 소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전국적으로 저희랑 제휴되어 있는 다양한 공간에 컨텐츠를 또 딜리버리 하면서 추가적으로 B2B 비즈니스까지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확장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어반플레이도 비즈니스적으로는 상당히 열악한 BM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조그만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컨텐츠를 기획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또 소비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풋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뭐 대부분이 다 딜리버리가 되진 않지만 좋은 컨텐츠들은 더 추가적으로 추가 투자 및 확장을 통해서 더 좋은 공간에서 또 다른 소비층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길을 여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는 이 OS를 분야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 OS 분야가 뭐 대부분은 뭐 F&B 나눠져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저희는 그거를 약간 유형별로 그렇게 나누진 않고요. 라이프 스타일별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서 F&B도 할 수 있고 뭐 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라이프 스타일의 유형에 따라서 로컬 앤 크래프트, 뭐 북앤컬처, 아트 앤 디자인, 웰리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세대별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흔히 많이 하는 방식이 세대별로 나누고 유형별로 나누죠. 여긴 서점, 뭐 식당, 카페 뭐 이렇게 나누는데 공원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대로 나눈다라고 하면 뭐 로컬 앤 크래프트의 60대의 노인분과 20대 여성의 뭐 있는 분하고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저희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라이프 스타일별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고 그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풀이 있고 그 풀을 이제 저희의 대표 문화 복합형 공간에 저희 오리지널 브랜드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담아내면서 그런 컨텐츠들을 실험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컨텐츠들 중에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로 연결하거나 또 여기서 좋은 브랜드를 만나면 그 브랜드에 추가 투자나 이런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남방앗간, 뭐 기록상점, FIY, 캐비넷클럽, 연남장 같은 브랜드들이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핵심 역량은 이런 크리에이터 분야에서 이제 거의 저희 어반플레이가 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이제 막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5년 정도는 저희가 이런 크리에이터들하고 컨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도시 프로젝트라든지 뭐 연이 걷다 같은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있어서 크리에이터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들을 확장해 나간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역에서 출발했으니 뭐 이런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는 안 돼. 뭐 약간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기업의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CSR 차원의 자금들이 오히려 독립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형태의 자원이나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생태계적 관점에서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골목
상권에 들어오는 거는 문제지만 그들의 자본이 다양한 방식의 흐름을 통해서 실제 브랜드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면 훨씬 더 건강한 지역의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이제 회사들하고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는 보통 한 번만 하는 기업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성심당 같은 지역에 또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한 6년 이상 같이 해오고 있고요. 뭐 네이버, 뭐 현대차, 그리고 뭐 롯데쇼핑, 뭐 아산나은재단 뭐 이런 데들은 확실히 로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그들의 컨텐츠에 투자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갈수록 커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대기업들과의 사이드 그리고 공공 사이드 그리고 실제 지역에서 직접 운영하는 저희 브랜드 이렇게 세 개를 다 한꺼번에 아우르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 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독특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원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세대 모델에서는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주 연남장 같은 데도 와보시면 이상한 데 있습니다. 연남동인지 또 연희동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데 있는데 약간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아주 저렴하게 장기 임대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일부 투자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고치고 그것들을 수익화하는 모델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콘텐츠가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건물주 사이드에서 이제 제안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투자를 하고 우리는 콘텐츠를 넣고 크리에이터들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3자가 매출 쉐어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이제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이제 협업 파트너사가 되는 약간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 많은 건물주가 건물에 투자를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자들은 운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되게 재밌는 현상들인데 저희가 하는 이런 비즈니스 공간을 만드는 이 방법론 자체가 다양한 이제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게 한 2, 3년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SK D&D처럼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코리빙 모델을 만드는 이런 회사와는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저층부에 컨텐츠를 넣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영도의 제일그룹에서 이제 피아크라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전체 저희가 이제 PM을 맡아서 기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오픈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 상가 그리고 뭐 호텔 그리고 뭐 스마트 시티나 아니면 대기업 사옥 다 컨텐츠가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은 공간에서 필요하고 오히려 우리가 아는 도심지의 고층 건물 이런 데들이 더 컨텐츠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데가 제일 어려워요. 오히려 그냥 저 시골 가서 해라라고 하면 뭔가 재밌고 힙하게 해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도심지에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임대료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는 소비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컨텐츠의 특색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점점 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컨텐츠를 필요한 시대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S의 모델을 이제 확장하는 시기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다양한 프로젝트나 플리마켓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네트워크를 많이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반플레이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투자나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미디어 이벤트를 통해서 연간 뭐 한 4,500팀을 만난다라고 하면 실제 지분 투자까지는 두세 팀까지 이루어지는 형태의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이제 저희가 대부분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이제 현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아예 이제 법인화나 이런 형태로 이제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로까지 가면 저희가 지분 투자까지도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는 동네라든지 기존에 뭐 서울시랑 했었던 다양한 뭐 프로젝트 아니면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연희 걷다 프로젝트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들과의 접점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디지털로 저희도 DB화를 합니다. 디지털 DB화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실제로 이런 DB를 보다 보면 이제 어떤 지역이 당분간 부동산 값이 꽤 많이 오르겠구나라는 게 사실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로컬 게더링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는 이런 행사들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교, 네이버, 뭐
신한카드 이런 팀들하고 다양한 형태의 크리에이터 발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오는 뭐 결과물들이야 대기업에서 CSR 차원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많이 가져가지만 여기서 오는 크리에이터들의 DB와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는 이제 어반플레이가 계속 내재화를 해가면서 회사의 이제 자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연남 연희동을 하나의 이제 쉐어빌리지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성으로 한 8개 정도의 공간을 오픈을 했고 이런 지역 매니지먼트 사업을 이제 민간 주도로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화해서 저희가 바운드 프로젝트라는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전국의 10개의 지역에 이제 바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을 올 초에 이제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바운드 프로젝트가 이제 타운 매니지먼트의 방식으로 투자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그리고 실제 이제 어반플레이가 만드는 이런 공간들을 찾아오시는 유저단의 이런 분들을 한데 모아서 만들어내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하이퍼로컬 플랫폼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드 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저희가 소비자들은 컨텐츠에 펀딩을 하게 되고요. 투자자들은 이 부동산이라든지 이 공간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 투자금을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돕고 그런 것들이 사실 잘 되는 컨텐츠들도 있고 안 되는 컨텐츠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연남연희동에 저희가 자산화하는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고, 근데 한 재작년부터 일부 이제 자산화를 하는 모델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아예 바운드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자산화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 자산화가 저희가 뭐 돈이 많으면 저희 돈으로 다 하고 싶지만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자들을 모아서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 자금으로 지역에 투자를 하고 그 지역에 투자한 자금이 실제 부동산 투자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사업화를 자금을 마련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같이 성장을 하고 부동산 밸류에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약간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운영이 되느냐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속성을 담보하기 되게 어렵고요. 담당자도 바뀌게 되고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없어지면 이제 계속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민간은 이게 성장을 하게 되면 계속 지속성을 가져가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일부 기본의 로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중간에 엑시트를 할 수 있어도 저희는 그거를 어반플레이가 계속 운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지역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어반플레이가 연남동 연희동에서 계속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면서 지역의 운영 공간들을 늘려나가고 크리에이터의 협업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연간 하고 있는 이벤트들 그리고 연희걷다 같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런 페스티벌들을 통해서 계속 지역의 좋은 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게끔 하는 매니지먼트 역할을 해나가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희걷다라든지 연남위크 이런 프로젝트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이 바운드 연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연희동, 연남동 지역의 공간들을 이제 집적시켜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컨텐츠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영도 이런 곳들도 있고 뭐 호텔들도 있고요. 다양한 곳들이 가는데 이제 이런 점들이 이런 컨텐츠들이 계속 확산되는 점들이고요. 이제 저희는 지역 단위로 개발은 지금 제주도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강원도 지역, 충청도 지역, 그다음에 호남권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바운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저희가 이제 이런 스몰 브랜드들 아니면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해외의 외국인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 와서 스타벅스를 먹지 않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 모델을 베껴서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한 모델이 많다 보니까 흥미를 느끼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결국은 BTS의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이게 한국의 트레디셔널의 이 새로운 형태의 MZ세대들의 크리에이티브가 같이 결합이 돼서 형태의 한국의 모던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최근에는 이런 스몰 브랜드들을 좀 묶어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좀 진출시키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타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나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BTS를 취재할 때 경복궁이나 삼청동에서 찍은 게 아니라 연남방앗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부 우연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결국은 연남방앗간이라는 공간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선택한 이유는 한국의 이 트레디셔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BTS가 가지고 있는 색깔 자체가 약간 좀 더 융합적인 컨텐츠가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런 거에서 맞는 장소로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 해외로까지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한류 산업이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 산업까지도 충분히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2025년도까지 하이퍼로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원룸이나 투룸 이런 데 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지역의 어반플레이가 지금 운영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의 하이퍼로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앱을 통해서 대부분들이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되 오프라인에서는 또 오프라인에서 되게 진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희동에 있는 연남동 연희동에 있는 공간들이고요. 연남방앗간 같은 경우는 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로컬 편집 상점의 모델로 기존에 있었던 이제 70년대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기획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뭐 미식회나 아니면 이런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요. 지금 문화역 서울역 그리고 광교 그리고 대구점까지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이군요. 이번 달에는 이제 DDP에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총 5개 연남방앗간 지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그 오랫동안 유리공장으로 쓰였던 건물이고요. 저희 전에는 이제 창고 같은 걸로 쓰였던 건물인데 이제 그런 건물을 지역의 하나의 극장 모델을 만들자. 현대식 극장에서 다목적 홀 기능을 동네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냥 일하러 오시는 분들,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즐기고 이제 공연이 있는 날에는 여기를 공연으로 즐기거나 뭐 이렇게 토크쇼를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하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 새로운 형태의 극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2, 3층에는 이제 코워킹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존의 철물점을 또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인 모델로 서비스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연희동에는 사실 오래된 주택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해보는 방식으로 건축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는 철물점의 모델입니다. 하고 있고요. 다양한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캐비넷 클럽 같은 공간들이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런 캐비넷 클럽에서 또 공예 작가분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예 작가분들과 저희 쪽에 있는 F&B 크리에이터 분들을 협업을 시켜서 만드는 모델이 이제 스몰 글라스라는 저희의 이제 와인바 모델입니다. 그래서 와인바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술가들과 저희의 이제 푸드 크리에이터들을 결합시켜서 각각의 그런 1인 와인바를 운영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드리는 약간의 플랫폼 성격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3개 매장을 테스트 오픈을 했고 앞으로는 이제 1인 셰프를 더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스몰 글라스를 좀 확장시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 잔으로 먹어볼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그 잔을 사갈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좀 추구를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 이거는 이제 부산의 스크랩이라는 공간인데 이런 곳들에 들어가거나 FIY는 마루 180 이제 스타트업 육성 센터에 있는 곳의 1층 라운지를 저희가 이제 FIY라는 저희 브랜드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그 스타트업 팝업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의 사계생활 같은 경우도 제주에 있는 이제 제주상회라는 회사와 함께 합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것들을 잘 보여주고 판매하고 그런 것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1년에 한 번의 이런 삼방산 아트북 페어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운더리라는 저희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받아보고 이런 쿠폰을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올 연말쯤에는 완전히 이런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앱이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이제 제가 피아크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피아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시작이 됐던 건데 저희가 하다 보니 이제 전체 PM을 맡게 되는 약간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건물 단위 신축 건물을 저희가 개발하는 형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어반플레이가 그동안 가져왔었던 아이덴티티에 오히려 우를 범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그냥 신축 개발 모델이거든요. 예, 근데 로컬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발 모델이라는 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고, 만약에 저희가 이걸 맞지 않았다면 저기는 지금 고깃집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흔한 그런 고깃집 뭐 아니면 그냥 그런데 다 임대를 주는 모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래도 문화 복합형 공간으로서 이것들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제 프로젝트를 조금 하게 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설계 도면이 이렇게 이제 조감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였고 아직 공사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상태로 임대를 주는 모델로 만든다라고 하면 건물을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설계를 통해서 하는 게 저희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구축된 공간 부분인데 결국은 새롭게 변화하는 리테일 샵이 이 도심지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가 아니라 영도에서 이게 성공하는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써서 기획을 하게 됐고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형 복합물 그리고 문화관광형 복합물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중규모 형태의 그 관광형 복합몰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바로 옆에 사실 더 좋은 위치에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위치와 전망을 가지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사람들이 부산 가서 롯데백화점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는 결국 지역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그리고 이 관광형으로 서울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약간 이런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퍼블릭 공간이었어요. 앞에 보시다시피 2층에 큰 데크가 있는데 이 데크를 서비스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면 여기는 성공할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공용 공간으로 그냥 사람들이 쉬기 좋은 곳 이래버리면 비즈니스로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용부를 다양한 컨텐츠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존 임대 방식이 아니라 통합 운영 방식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 중앙에 있는 그 공원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로얄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를 오히려 문화 공간으로 비우자. 여긴 뭘 채우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위에 있는 공간에 이제 본인들이 직영을 하기를 원하셨던 이 카페 공간을 세팅을 해드렸고 나머지 공간들은 이제 좋은 브랜드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지금 이제 건축주 분이 이제 프로그램들 잘 넣지는 않고 있어요. 일부러 넣지 않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몇몇 식당들이나 그리고 이제 팝업 컨텐츠들은 계속 돌고 있고 일단 뭐 카페가 워낙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의 문화적인 컨텐츠를 이제 맡아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약간 자문 역할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마켓이나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했었던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데크에 차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데크가 이 반쪽짜리 공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뒤쪽에 칼 리프트를 넣고 위에 올라와서 이 구조를 다 보강해서 트럭이라든지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위한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 쇼룸이나 이런 제한이 되게 많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득을 해서 돈을 좀 추가적으로 더 들여서 건축을 다시 보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통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자동차 브랜드의 거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여기서 쇼잉을 한 번씩 다 했고 그 외에도 이제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이나 시간을 사람들이 여기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저희가 계속 콘텐츠를 넣지 않아도 변화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계절별로 변화하는 자연을 사람들이 잘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면 여기는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그리고 화창한 날 완전히 느낌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에 타 있으면 되게 날씨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거의 선착장에 떠 있는 배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공간을 좀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일로 이쪽 공간들의 2층 그리고 6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획이 됐었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